있고요. 이렇게 DQS에서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국내에서의 AI 기본법하고 EU에서의 기본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목차는 기본적으로 뭐 서론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법 설명드린 다음에 EU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AI가 이제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이 오픈 AI가 시작한 그런 물결이기도 한데 지금은 뭐 챗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까지 AI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의료나 금융, 제조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 더 폭넓게 사용이 될 예정인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생활이 밀접하게 이제 서비스화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서비스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EU와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EU가 사실상 세계 최초의 어떤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이고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AI 기본법이 작년 말 2024년 12월 달에 법령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공표가 됐고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은 아직까지 되진 않았는데 그 시행령과 함께 재정 방향에 대해서 9월 8일에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시행령 초안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 설명을 좀 드리면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운이 좋게도 이 시행령 작업반에 들어가서 이 입법 작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지능을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AI 산업의 경쟁력 제고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고 뒤에서 설명드릴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적인 측면이 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시행령이 딱 나오는 시점이 지금 9월인데 시행령 작업반은 1월 달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법이 이제 12월 말에 공표가 됐고 그 사이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경쟁적으로 이제 AI 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 중국에서 딥시크를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AI 기본법들은 조금 지능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규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능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법안이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점은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2월 달에 본회의 통과를 했고 2025년도 이제 1월부터 지금 시행령 작업반 해서 9월 달에 이제 지금 그 재정 방향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의견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되고요.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령뿐만 아니라 고시까지 함께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있으니까요. 혹시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어떤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적용 범위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AI 기본법은 이제 특정한 산업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구분 없이 AI가 사용되면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AI 기본법이 있으면 금융산업 관련된 AI는 어떻게 규제를 받냐 내지는 또는 어떤 제조에 사용되는 AI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AI들은 어떻게 규제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AI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고영향 AI라든지 생성형 AI라든지 이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전반적인 규제를 받는 거고 개별 산업에 대한 이제 규제는 다시 개별 산업 쪽에서 금융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관리법상의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별도의 규제가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다 이제 각각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안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은
역외 적용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은 이제 인공지능 사업자라고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자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제작에 관여한 이제 개발 사업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용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용 사업가 같은 경우는 여기 유럽으로 따지면 디플로이어 개념에 가깝고요. 그래서 개발을 한 것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오픈 AI를 생각을 해보죠. 오픈 AI가 개발 사업자에 해당을 한다, 또는 네이버가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이용 사업자는 이제 그 서비스를 통해서 API를 따가지고 자기가 자체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용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의료 AI를 제공한다든지 금융 관련된 AI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해서 뭐 AI 어시스턴트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용 사업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붙여서 실제 이제 금융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어떤 지위에 해당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용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럽으로 따지면 유저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4단계의 흐름이 있다고 하면 AI 제작사 그리고 AI를 적용시켜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 서비스 제공업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자 그리고 마지막 단이 이제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는 최종 소비자 단이고요. 이 법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 앞에 두 단계까지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AI 종류에 대해서는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을 제일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그리고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개별 서비스별로 사용 영역이나 기본권에 대한 어떤 위험 영향이나 중대성 정도를 다 판단을 해서 별도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인데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은 데이터의 어떤 구조나 또 특성을 모방을 해서 자체적으로 글이나 소리 그리고 그림을 생성해내는 그런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AI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는 의무 중심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모두 공이 이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에도 있고 지금 시행령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우선은 제일 먼저 AI를 활용한 서비스라는 사실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 해당 서비스가 AI를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생성물이 AI를 활용해서 생성된 이제 생성물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런 이제 어떤 가상 컨텐츠에 해당할 때는 고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와 이제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성이나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의무 이행의 방법과 예외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AI를 활용한 서비스다라는 거를 이제 개별 서비스마다 다 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용 약관에 표시를 하거나 사용 설명서에 표시를 해서 사전 고지를 하는 것도 적법한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 규정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시적인 워터마크 방식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워터마크를 이제 명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판독이 가능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어떤 생성물 표시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개발을 하신다거나 할 때는 생성물 표시 부분이 반드시 우리 눈에 이렇게 인지되는 방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이제 자기 업무용을 위해서 업무용으로 AI 개발한 경우나 또는 이제 명백하게 생성형 AI 또는 고영향 AI가 활용됐다는 점이 이제 명백한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안전성 확보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전성 확보 의무는 이제 특정한 어떤 요건을 이제 만족할 때 이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제 고영향 AI일 수도 있고 생성형 AI일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산이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이제 시행령에서 이 대규모 연산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10에 26 페타클롭스를 10에 26승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연산량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이상의 경우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AI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시행령 만들 때 오픈 AI에서 나온 GPT-5가 10의 25승 페타플롭스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지금 어쨌든 법을 만드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시행령에 가보시면 이 중에서도 이런 연산량, 고연산량을 갖고 있는 AI 중에서도 특정한 이제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된 의무, 그 범위 자체가 조금 축소되어 있다. 법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행령단을 따라가다 보면 이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모든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위험 식별 평가나 완화 조치를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험 관리 조치인데요. AI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어떤 위험을 식별,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한 다음에 이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까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 의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 조치 결과를 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고용량 AI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고용량 AI에 해당하는지 이제 사전 검토를 할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사전 검토 부분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사업자가 어떤 영향 평가를 할 때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안전성과 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AI 위험 관리 방안의 수립과 운영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이용자 보호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이 인간의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관리 감독이라는 거는 요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이제 사람이 중간에 중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뭐 스탑 버튼을 만든다든지 이런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제 문서가 있었을 때 그 문서를 작성하고 또 보관해야 하는 의무까지 고용량 사업자에게 이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고용량 사업자, AI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AI를 통한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이제 노력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 평가를 하도록 이제 노력할 의무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제 국가기관 같은 데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채택되는 AI가 있을 때 이제 선제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인센티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영향 평가를 할 때 그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대상, 그러니까 뭐 사람이겠죠. 사람이나 뭐 집단이나 개인 어느 대상에게 가장 이 AI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제 대상을 식별하고, 그 대상에 어떤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본권을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권이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까지 평가를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AI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지 이 식별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기재를 함께 한 다음에 이제 정성적, 정량적 평가 지표가 무엇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위험이 발생됐을 때 이제 그 위험 방지 조치나 이제 손실 보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회복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AI 사업자가 이제 영향 평가하면서 고려를 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사업자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면 정통망법 같은데도 해외 사업자가 이제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또 주소가 없거나 할 때는 이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대리인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 AI 관련해서도 이 지정 제도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매출액,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회사,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에 이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회사, 또는 이제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이제 100만 명 이상인 경우,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이제 비록 해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지정 대리인을 둬야 하는 이런 의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뭐 이 부분은 이 전체적으로 이 법의 이제 방향성과 이제 감독 제재 부분인데 이제 진흥책도 있고 감독책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감독기관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기술정통부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사실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뭐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처분 권한까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법안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가장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사실 되게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21년부터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됐었고 2024년에 최종 승인이 돼서 8월에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랑 이제 디플로이어까지 이 법의 준수 대상, 준수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AI 기본법 적용의 대상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유저도 이 일정 부분 이 AI 액트의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금융회사 서비스를 예로 들었는데 뭐 오픈 AI가 만든 GPT를 이용해서 그 API를 따가지고 이제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든지 뭐 또는 이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다. 그리고 그 챗봇 사업자가 뭐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금융회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그걸 이용하게 한다고 하면 4단계인데요. 1, 2, 3단계까지 금융회사까지 AI 액트에 적용을 받는 반면에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은 이제 금융회사는 아니고 이제 API를 활용해서 이제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까지만 이제 법 적용 받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대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U 역외에서 개발된 서비스라도 EU 영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역외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EU AI 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점별로 이제 단계별로 이 시행 관련돼서 좀 적용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먼저 이제 발효되는 것은 2025년 2월에 수용 불가능한 AI와 관련해서 수용 불가능한 위험을 내포한 AI는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는 시점이 이미 지났죠. 2025년 2월이고 이제 8월에는 범용 AI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거버넌스 규칙 적용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 AI를 포함한 이제 규정들은 2026년 8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위험 AI 시스템과 관련된 이제 제품 안전 규정까지 모두 적용되는 것은 2027년 8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핵심적으로는 이 차등 규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위험을 이제 4단계로 나눠서 근데 위험별로 이제 나누고 그 위험에 따라서 차등 규제를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스타트업이나 SME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를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샌드박스라든지 별도의 병행하는 이런 규제를 낮춰주는 제도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가장 먼저 이제 금지된 AI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규제 단계인데 수용 불가능한 위험을 이제 야기하는 AI의 경우에 이제 여기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때는 이 AI가 금지가 되게 되고 개발 출시 사용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사례로는 뭐 사회적인 점수를 평가하는 소셜 스코어링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장애나 또는 연령이라든지 이런 인종 같은 이제 취약점을 활용해서 악용하는 공격하는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무차별적인 안면 인식 데이터 수집하는 AI,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AI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이제 2월부터 금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위험 AI 시스템인데요. 여기는 이제 건강이나 안전 기본권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가능성이 높은 AI 시스템의 경우에 이제 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 여기 제품 안전 관련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이제 철도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특정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 AI가 적용될 때 고위험 AI로
평가하는 이런 기준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특정하게 이제 생체 인식이라든지 중요 인프라에 적용되는 관련된 AI라든지 교육이나 작업 훈련, 그리고 고용이나 인력 관리에 사용되는 AI 같은 경우에도 또 이것이 이제 인간의 기본권이나 건강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고위험 AI와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고,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데이터 품질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AI와 관련해서도 어떤 규제 체계를 다 만족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문서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투명성이나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이 부분이 추가가 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인간의 감독, 예를 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스탑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부분까지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한적 위험을 야기하는 어떤 AI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이제 위험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명성 의무만을 이제 부과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챗봇 서비스라든지 뭐 딥페이크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별도의 법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저위험 AI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광범위하게 뭐 사용되는 스팸 필터라든지 또는 뭐 FTS에 적용되는 AI라든지 뭐 AI 기반의 뭐 별도의 뭐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최소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고위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만약에 고위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이제 적합성 평가라는 것을 꼭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외부 제3자를 통한 적합성 평가도 할 수 있고,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부분 다 충족하고 있는지를 먼저 평가한 다음에 CE 마킹과 이제 적합성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한다면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CE 마크를 부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EU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등록 의무까지 이행을 해야 적법하게 이제 EU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이 EU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벌금과 과징금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금지된 AI 같은 경우는 3,500만 유로, 한 500억 정도 되는 이제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전 세계 연간 매출액 7% 중에서 높은 금액에 상당한 벌금을 이제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주된 의무 위반했을 때 1,500만 유로 또는 이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3%중 높은 금액, 그리고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이제 75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1% 중에서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재 내지는 이제 벌금으로서 부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좀 중요하게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당히 이제 규제 비용이 높아지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우선 1차적으로 예상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EU의 규제 장벽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들도 EU에서는 의무로서 이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셔서 이제 사업 전략을 세우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규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이 입법 예고 나오는 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제 조항이나 또는 의견을 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개발하는 제품이 이제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또 내가 직접 사업을 제공하는 개발자로서 개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용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 둘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면서 이제 규제 적용 여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종합하면 이제 결국 이제 앞으로 규제가 이제 상당히 도입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제 변화의 방향성을 잘 체크하셔서 사업에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